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안전의 중심 안전지대 119. 오늘도 놓치기 쉬운 생활 속 안전 정보들을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긴장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긴장 때문에요.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집에서는 11월 말쯤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집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김장을 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김장 담그는 일이 집집마다 보통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김장 시기를 잘 잡으셨네요. 그런가요? 김장이 일평균 기온이 4도 이하일 때, 또 일 최저 기온이 0도 이하로 유지될 때 담그는 것이 제맛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울과 중부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순에 김장을 담그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이 김장 시기도 또 그렇게 적정한 시기가 따로 있었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김장을 담글 때 사실 김장 시기보다 더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김장할 때 주의사항, 그게 또 뭔가요? 네, 김장을 할 때 땡땡 땡땡땡 이것을 주의해라. 좀 긴데요. 5글자입니다. 땡땡땡땡땡. 또 모르겠네요. 무거움 주의 아니면 허리 관절 주의, 이건 또 6글자고요. 네. 교수님, 그게 뭔가요? 좀 궁금하실 테지만요. 그건 잠시 후에 119 엑스파일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장 앞두고 계신 분들 저와 함께 꼭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독점 공개 119 엑스파일부터 함께 보시죠. 은평구 신사동. 조용하던 단독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출동한 대원들 긴박하게 움직이는데요. 집안에 있던 부부가 아직 대피를 하지 못했다는 신고. 대원들은 화재 진압에 속도를 가합니다. 마침내 구조되는 집주인 여자. 안타깝게도 남편은 연기에 질식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습에 총력을 다해보지만 이미 집안은 폐허로 변해버렸는데요. 암흑과 연기만이 가득한 집안. 화재가 순식간에 집안 전체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전기합선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에서 치솟는 불길이 보기만 해도 섬뜩합니다. 네. 전기합선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김장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5글자, 바로 김치냉장고입니다. 요즘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장하시기 전에라도 꼭 안전점검 필요합니다. 네, 의문의 5글자가 김치 냉장고였군요. 그렇다면 이 김치 냉장고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도 이금정 소방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방교님, 김치 냉장고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김치 냉장고 보급률이 8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집에 김치 냉장고가 필수 가전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구당 80% 이상이면 거의 한 집에 한 대꼴로 김치 냉장고가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김치 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나요? 네, 김치 냉장고는 전자레인지나 오븐 등의 열을 이용하는 전자제품보다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4배 이상 화재가 급증해서 지난해에만 13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요. 올해 10월까지 화재 건수는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치냉장고의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요, 4건 중에 3건 정도는 모터의 과열이나 또 이런 이제 합선 이런 것들로 인한 이제 전기적 결함이 주된 원인이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기계적 결함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이 전체 이 김치냉장고 화재의 60% 이상이 이 10년이 넘은 오래된 김치냉장고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네, 10년 이상 오래된 김치 냉장고에서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런데 보통 다른 가전제품들 집에서 사용할 때 10년 이상 사용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화재 위험이 좀 특별히 높다 이렇게 또 생각은 안 드는데, 유독 김치 냉장고만 그런 건가요? 김치 냉장고는 팬을 돌려 냉각하는 방식이라서 내부에 먼지가 쌓이기 쉬운데요. 냉각팬에 먼지가 두껍게 쌓이면 냉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돼서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팬이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모터가 가열돼서 화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김치냉장고를 습도가 높거나 또 그리고 먼지 타기가 쉬운 이런 이제 베란다라든지 또 이제 다용도실에 설치한 경우에는요, 또 이제 먼지가 이 습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이 전기 합선을 일으킬 위험
그만큼 또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냉각팬이나 전선에 쌓인 먼지 때문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뭐 한 번 설치하면 옮기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먼지가 더 잘 쌓여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를 자주 해주는 게 또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김치냉장고 뒷면 덮개를 여셔서 곳곳에 쌓여있는 먼지를 청소해 주시면 되는데요. 청소 방법은 뒷면 덮개 가장자리에 나사를 몇 개 풀면 덮개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먼지를 휴지나 천 등으로 닦아내고 청소기로 빨아들인 다음 붓 등으로 깨끗이 먼지를 제거하면 됩니다. 청소하실 때 콘센트는 잠시 빼두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 비교적 손쉽게 청소가 가능하네요. 김치 냉장고가 습기에 약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설치할 때부터 건조한 곳에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베란다 같이 습한 공간보다는요, 이렇게 주방이라든지 거실 등 이렇게 좀 더 상대적으로 건조한 실내에 설치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데요. 네. 또 근데 김치 냉장고는 이렇게 모터라든지 기계 장치 이렇게 열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김치 냉장고의 이렇게 후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벽이랑 충분히 이격거리를 좀 이렇게 확보를 하셔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한 10cm 정도 띄워놓으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cm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주부님들이 잘 확인하시기 어려운데요. 네. 주먹을 넣었을 때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거리, 그리고 이제 페트병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틈인데요. 그래서 아예 설치를 하실 때 이 김치 냉장고 후면에 아예 페트병 같은 것들을 하나 끼워 놓으시면 항상 그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벽과 10cm 이상 떨어뜨려서 과열을 방지하면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군요. 김치 냉장고를 좀 사용을 하다 보면 가끔씩 성에가 껴서 용기도 달라붙고요. 또 녹음에서 생기는 물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걱정이 되는데요. 성에는 안전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냉장고 성에는 불편함과 성능 저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거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날카로운 쇠 재질의 물건으로 많이들 제거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코팅이 벗겨지고 냉매관을 잘못 건드리게 되는데 이러다 냉매가스가 나와서 폭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에를 제거할 때 무리하게 이렇게 이제 힘을 줘서 이 성에를 깨트리면서 이렇게 제거하시지 말고요. 네. 미리 문을 잠시 열어두시면 자연스럽게 녹아서 훨씬 잘 성에를 제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 한 가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성에를 잘 제거한 이후에 다시 성에가 끼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네. 헝겊 같은 데다가 식용유를 묻혀서요. 오. 안쪽을 냉장고 안쪽 표면을 잘 닦아주시면 성에 예방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행주에 식용유를 묻혀 닦으면 성에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군요. 굉장히 중요한 또 정보입니다. 여기에 정기 점검도 주기적으로 해준다면 뭐 사고 위험은 걱정 없겠어요? 네, 김치 냉장고를 오래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3년에 한 번 정도 정기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집집마다 한 대씩 갖추고 있다는 김치 냉장고. 이 편리함을 주는 만큼 더욱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올해는 김장을 하기 전에 정기 점검 받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독점 공개 119 엑스파일 다음 영상 확인하시죠. 강남구 역삼동. 하얀 연기가 창문 밖으로 거세게 뿜어져 나옵니다. 서둘러 출동한 대원들. 화재 진압과 동시에 사람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데요. 모두들 잠결에 놀란 기색이 역력합니다. 화재 발생 시각은 새벽 2시 50분쯤. 모두가 잠든 사이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불길은 2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42,500건. 그중 18%인 7,700건이 일반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도 대부분 새벽에 발생해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네, 새벽 3시 가까이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모두 깊이 잠든 시간에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대처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주택화재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새벽 0시에서 6시까지로 조사가 됐는데요. 잠자고 있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니까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요, 주택에 소화기와 그다음에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 의무화하는 이 소방시설법이 2012년도에 개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잦은 주택 화재로 인명 피해가 늘면서 단독과 연립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게끔 소방시설법이 강화됐는데요. 5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어서 설치율이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법들이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생각하셔서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집에는 해당이 안 된다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새로 짓고 있는 주택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모두 각각 집에 이런 단독형 감지기 또 소화기는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기초 소방시설인 감지기와 소화기를 2017년 2월까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네. 되네요. 감지기를 설치하면 화재 예방 효과를 좀 톡톡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한 연기나 열을 감지해서 큰 소리로 알람을 울려주는 기능으로 초기에 화재를 발견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감지기 빨리 알아서 빨리 도망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설비인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각자 집에다가 감지기를 설치하실 때 네. 이걸 어디에다 설치하시나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불이 나면 연기는 일반 공기보다 뜨겁기 때문에 천정면에 이렇게 먼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벽면에 붙이시기보다는 천정면에 붙이시는 것이 훨씬 빨리 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 주택에도 이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국민안전처에서는 연말까지 설치율 30%, 2025년까지는 주택의 95% 이상이 화재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인데요. 화재의 안전, 내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까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하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화기 설치 화재 예방의 첫걸음인 거 다들 아시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꼭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제를 다시 찾아보는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 함께 보시죠. 위풍당당 정지선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떡하니 서 있는 버스. 신호가 바뀌고 버스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오는 은색 차량. 시야를 다 가린 버스 탓일까요? 급한 마음에 신호를 위반한 차량 탓일까요? 주의가 모두 위반 차량이니 교통사고 당해낼 재간이 없네요. 비교적 한산한 고속도로. 오토바이들이 질주하는데요. 어머 세상에, 급커브길에서 과속하다 중앙선을 넘은 오토바이. 차체에 부딪혀 그대로 튕겨져 나갑니다. 헬멧을 썼지만 그래도 큰 부상을 당하셨을 것 같은데요. 급커브길에서 감속해야 한다는 사실, 안전모 착용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산에서 서울 방향 자유로입니다. 저녁 6시 50분경 퇴근 시간인데요. 오른쪽 흰색 차량 깜빡이도 없이 차선을 변경하더니 무리하게 1차선까지 진입.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고 쿵!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퇴근길 깜빡 졸음운전이 불러온 사고라고 합니다. 명동 고속도로. 어머머, 검은색 차량. 차선은 아랑곳 않고 갈짓자 운전을 하다 쾅쾅쾅. 이것도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밤잠 못 자고 일하는 당신. 그 심정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잠은 집에서 자야 하지 않을까요? 경부선 고속도로. 졸음운전하는 분들 여기도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흰색 차량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갈피를 못 잡더니 결국 부딪히고 마는데요. 도대체 왜들 그러시는지 운전할 땐 더욱 조심해야겠죠. 역시나 고속도로. 아휴, 졸음운전 무법자 여기서도 발견했습니다. 역차선을 달리는 화물차는 도대체 무슨 죄란 말인가요? 위기일발,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는데요.
결국 두 차량이 멈춰서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졸음의 경계선 뒤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죠. 지금까지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였습니다. 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요즘 식중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중독하면 여름 단골 질병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기승을 부리는 식중독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노로바이러스인데요. 이 노로바이러스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 조심하셔야겠지만요.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병을 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톡톡안전연구소에서는 노로바이러스의 증상과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서유빈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노로바이러스 겨울철 식중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데 여름철 식중독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병원 성대장균, 황색 포도상균 같은 세균성 식중독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요. 겨울에는 발열성 식중독이 주로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대표적입니다. 네, 사실 저도 겨울에 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걸려서 좀 고생한 적이 있는데요. 노로바이러스가 유독 추운 날씨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네. 무엇인가요? 네, 노로바이러스는 원래 1년 내내 활동하는 바이러스인데요. 특이하게도 이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오히려 활동성이 더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여름에 비해서 먹을거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외국에서는 독감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장염이라는 뜻으로 위장 독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노로바이러스가 영하 20도에서도 아주 끄떡없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겨울에 더 많이 이렇게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2015년도 감염병 감시 연보에 따르면 100개 표본 감시 기관에서만 1,632명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 반 이상이 12월과 2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12월에서 2월 사이에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노로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것도 집단 식중독 사고였다고요? 네. 1968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노르워크라는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환자들의 설사에서 처음 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노워크라는 지역 이름을 따서 노로바이러스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건데요. 네. 그때 발견된 이후 전 세계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체로 알려지게 됩니다. 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집단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감염이나 전염이 좀 쉬운 편인가요? 네, 아주 적은 바이러스 숫자, 단 10개의 입자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실온에서는 40일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영하 20도 이하의 온도에서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감염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폐허 3, 4도와 같은 낮은 산도에서도 생존력이 유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잘 살아남고 그로 인해 인체가 감염될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다른 바이러스보다 훨씬 생존력도 강하고 전파력도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염이 되면 그만큼 또 치료하기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감염은 어떻게 되나요? 그 감염 경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가장 흔한 전파 경로는 바이러스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하여 감염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리사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급식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환자와의 접촉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환자의 손과 배설물에는 바이러스가 항상 존재하는데요. 환자와 직접 접촉하면 손으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직접 간병하는 가족들은 주의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간접 접촉으로도 감염이 되는데요. 환자가 사용했던 옷이나 입을 만졌던 모든 물체에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만지게 되면 제가 감염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서 발생하는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감염 경로가 정말 상당히 다양하네요. 특히 감염 환자의 직접이나 간접 접촉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그런데 접촉 이외에도 또 다른 감염로가 있습니다. 1998년 미국의 어느 한 식당에서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식당 안에서 한 여성이 구토를 하고 식당 직원이 토사물을 빨리 청소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식당을 방문했던 손님의 반수에서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구토를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분무기처럼 공기에 뿌려지고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손님과 그 다음 방문 손님에게도 전염을 시킨 겁니다. 즉, 구토를 하는 과정에서 공기를 통해 주변을 광범위하게 전염시킨 겁니다. 네, 공기에 의해서도 전염이 되는지는 정말 몰랐네요. 그렇다면 이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나서 평균 12시간에서 48시간 후에 증상이 발생합니다. 복통과 구토, 설사가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근육통과 고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대개는 3에서 5일에 걸쳐 회복되지만 영유아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설사와 구토로 탈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증상이 심해지면은 설사도 하고 구토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네. 또 이렇게 이제 감염자가 설사를 하게 되면 그 이제 설사한 그 환경에서 바로 이제 일반 환경으로 이렇게 이제 전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2차 감염이 또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걸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예방 백신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전의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 씻기 등과 같은 특별한 개인 위생 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입니다. 네, 개개인의 위생 관리를 당부하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가지, 즉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생활하셔야 되는데요. 비누를 이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굴과 같은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또 지하수나 생수 등을 직접 마시는 것보다는 100도씨 이상에서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감염이 돼서 설사가 계속되면 이렇게 이제 성급하게 이렇게 이제 지사제를 드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지사제를 잘못 사용하면요.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서 병을 더 오래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드시지 마시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감염자가 만진 물건에 의해서도 전염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감염자가 사용 화장실이나 변기, 문, 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이상해서 소독하셔야 되고요.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3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겨울철 불청객이라 불리는 노로바이러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손 씻기, 익혀 먹기, 그리고 끓여 먹기를 생활해야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복통과 구토 이러한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요,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안전지대 119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